최근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폐업이 아마 2023년 사상 최대 폐업자 수를 기록했고, 대출 연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자영업 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금방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던 돼지갈비집, 샤브샤브집, 정육점, 편의점, 떡볶이집, 횟집 등등 간판을 아예 바꾸거나 문을 닫은 채 영업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비어 있는 상가도 많습니다. 요즘은 정말 이 지인들이 이제 집 주변에 찾아와서 여기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간다 그러면 이 집이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이걸 미리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고 가야 될 정도로 폐업률이 진짜 높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폐업하고 바로 정리할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계약 기간 때문에 위약금 문제로 폐업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가 나고 있음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케이스가 지금 많죠. 아니면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이걸 상환하지 못해서 폐업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사업자도 많습니다. 왜냐면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폐업을 하면은 전액 대출을 상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를 없애지도 못하고 이제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업률은 높다곤 하지만은 아마 실질적인 폐업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내부 직기 시설을 그대로 두고 문 닫은 가게를 보면 철거 비용이 없어 그대로 놓고 사라진 건 아닌지 이런 것도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인테리어 하느라고 그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씩 이제 돈을 들여갖고 그걸 다 꾸며 놓고 냉장고나 직기 시설 비품들을 다 갖다 놨는데 그걸 진짜 철거하려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2023년 1년간 이제 폐업한 폐업자 수가 98만 5,868명입니다. 거의 100만 명이 폐업을 했습니다. 이 국세청 통계인데 정말 어마어마하죠? 처음 폐업자 수를 보고 숫자가 잘못된 건 아닌지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전체 자영업자 수가 60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 해에 100만 명이 폐업했다면은 와, 이게 처음에 수치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최근 자영업자 경기가 바닥에 바닥을 뚫고 내려가서 침체가 일상이 되면서 자영업 대출 연체율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대출 이자를 지금 이제 조정해주고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것도 이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만기를 연장한다는 것은 결국엔 만기 기간 동안에 연장된 기간 동안 이자를 계속 내야 한다는 건데 지금 이제 이자 내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자영업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총 574만 명입니다. 여기 보시면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57만 4천 57만 574만 명이죠. 러프하게 자영업자가 600만 명이라고 생각하면은 600만 명 중 2023년 100만 명이 폐업했다 치면은 6명 중 1명이 폐업했던 얘기입니다. 와, 6명 중 1명이 폐업. 이거 정말 믿어지세요? 이 폐업하는 한 명 한 명이 창업 비용을 생각하면 지금 얼마를 지금 허공에 날린 겁니까? 2023년 자영업자 수가 그러면 많이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전체 사업장 수는 2022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이상하죠? 여기 보시면 2022년 563만 명에서 2023년 569만 명으로 오히려 이제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폐업한 분들보다 신규 창업자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영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신규 창업을 하거나 이렇게 자영업이 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이제 거기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잘 된다고 해야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망해 자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신규 창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지금 간판이나 인테리어 업체가 최대 호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간판은 사업자가 바뀌면은 간판은 수시로 바꿔야 될 거고, 뭐 명암 새로 파야 되고, 인테리어 새로 해야 되고, 사무용 직기 시설 다시 배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 중고거래도 많이 하겠지만은 신품을 많이 사기도 하거든요. 2023년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71만 명입니다. 이 중 569만 명이 자영업자입니다. 10명 중 1명 이상이 자영업자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취업자는 2,841만 명이죠. 그중 20%가 자영업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비중만 봐도 경쟁이 정말 치열하죠. 그러니까 인구 10명당 1명 꼴로 자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내가 여기에서 성공하려면 얼마나 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성장해야 되는지, 돋보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 생각하면 정말 경쟁이 너무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구 구조를 보면은 조금 더 암담합니다. 뭐 이건 아마 내용들 많이 아실 텐데, 1차 베이비 부머라 불리우는 1955년에서 1963년생, 이분들이 705만 명. 2차 베이비 부머라고 칭해지는 1964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인원이 약 954만 명입니다. 지금 1974년생이 나이가 이제 50살이 됐거든요. 55년생은 70세, 64년생은 60세. 그러니까 74년생부터 해가지고 지금 은퇴 준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앞으로 쏟아질 은퇴 인구가 1660만 명이 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은퇴 인구에 합류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지금 인구 보면은 전체 인구에서 보면은 중위 연령이 45.5세거든요. 중위 연령이. 그 중위 연령에서 은퇴를 앞둔 분들이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나 그리고 이제 저출산 이런 것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죠. 뭐 저출산까지 가세하니까 고령화는 당연히 이제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현재 50세 초중반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에서 은퇴하고 있으니까 평균 퇴직 연령을 한 55세 정도로 이제 잡는다 그러면 1970년생만 돼도 벌써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퇴는 지금 점점 빨라지고 있고, 이게 은퇴가 오히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년을 없애고 막 정년을 70세, 75세까지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은퇴는 지금 50대 초중반에서 지금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2023년 자영업자 중 5060의 비율이 38%였습니다. 근데 2023년 자영업자 중 5060 세대의 비율이 64%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건 이제 나이 든 분들이 점점 창업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제 단편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2023년만 해도 젊은 층의 창업 비중이 높아 결국에는 이제 조금 더 그 돈을 벌고자 하는 어떤 사업의 측면으로 이제 많이 접근을 했다 그러면 2023년에는 은퇴자의 자영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 뭐 돈을 더 크게 벌자보다는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벌자라는 목적의 창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이런 이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 성공하고자 창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은퇴 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지가 창업이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영업자 비중은 미국이 6.6% 전체 인구에, 독일이 8.4%, 일본이 10%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20%니까 뭐 압도적으로 높죠.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거는 뭐 예전부터 OECD 국가 평균으로도 우리가 훨씬 더 높고, 멕시코나 뭐 이런 나라들하고 비견될 정도로 지금 자영업자 비중은 소비자에 비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은퇴자가 늘어나고 고용시장에 변화가 없다면 자영업자는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1660만 명이라는 이런 엄청난 인원이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다 퇴직하고 뭐 먹고 삽니까? 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신 일부 분들을 제외하고는 결국에는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뭐 취업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자리는 한정적이고 결국에 나머지 분들은 뭔가를 고민하려면 또 자영업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뭐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벌고자 목적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으면 자영업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이제 점점 경쟁은 치열해지고 폐업자 수가 많아지는 반면에 이제 점점 창업자 수가 늘어나게 되는 이런 약간 기형적인 구조가 되는 거죠. 사업이 잘 되려면 소비자의 지갑이 두둑해야 하는데 최근 2년 실질 노동소득은 정체 중이며 2024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소비자가 쓸 돈이 없다는 거죠.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소득이 줄었거나 물가 상승률이 소득보다 더 많이 올랐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결국 돈을 써줄 소비자의 지갑이 점점 얇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득도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가계대출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2024년 2분기 기준 1896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대출이 늘었다는 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전체 가구 수가 2200만 가구 정도가 되니까 가구당 평균 8600만 원 정도의 이제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3.97%. 전체 가구의 10가구 중 3가구가 지금 1인 가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빚이 없는 가구를 빼고 계산하면은 가구당 대출은 훨씬 많을 겁니다. 왜냐면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뭐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뭐 주거지에 대한 큰 욕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지로 주거지를 이제 넓은 주거지를 이제 선택하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1인 가구 중에서는 대출이 없는 가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2인, 3인, 4인 가구 중에서도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는 또 대출이 없겠죠? 그러니까 대출 없는 분들을 빼고 나면은 1896조라는 이 빚을 나눠 갖는 가구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가구당 빚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뭐 백약이 정말 무효입니다.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정말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2024년 초저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로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출산 장려 정책을 폈습니다. 그럼 이제 출산율이 많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출산율은 오히려 지금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높은 집값 때문에 대출이 크게 늘어 아이 낳기를 포기하고 허리띠를 더 빡세게 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생아 특례 대출로 집을 뭐 잘 살 수 있게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줬는데 근데 집값이 지금 서울 중위 집값이 지금 뭐 거의 10억을 육박하거든요. 그 이분들이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만약에 2%의 금리로 이제 대출을 4억을 받았다. 그러면은 어쨌든 1년에 800만 원이라는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1년에 800만 원이면 한 달에 약 7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내고 거기에 4억에 대한 원금을 상환해야 되니까 이분들이 정말 쓸 돈이 있을까요? 이러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서 뭐 이런 것들이 출산율하고 소비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압박하게 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기를 이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높은 집값은 출산율, 소비 등 우리나라 현재와 미래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높은 집값은 많은 대출을 해야 되고 많은 대출을 하게 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원리금 상환이 늘어나게 되니까 쓸 돈이 없어 허리띠를 바짝 조여야 됩니다. 소비자가 허리띠를 바짝 조이니까 자영업은 자연스럽게 매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디 하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집값이 안정이 돼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마중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모든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집값이 오르면 집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돈을 써야 하는데 집을 살 때 보통 무리한 대출을 받기 때문에 그것도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 뭐 집 가진 사람들이 재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집값이 올라. 그럼 이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제 재산이 늘었으니까 돈을 더 써야지가 아니고 집값이 오르면은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평수를 늘리거나 주택수를 늘리거나 이러면서 오히려 빚을 더 늘리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현명한 거죠. 왜냐면은 수억 원을 대출 받아갖고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단기간에. 내가 이제 평생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을 주택을 샀다 팔았다 하는 요 짧은 순간에 평생 동안 저축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택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고 집값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최대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좋은 집을 사고 많은 집을 사고 이게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죠. 게다가 자영업이 어려워진 데는 최근 이제 어떤 유통 구조의 변화가 또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밀키트, 프랜차이즈들이 지금 엄청나게 생기고 있죠. 그리고 일부 맛집이나 브랜드들에 대한 쏠림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맛집들이 밀키트를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소비자에게 팔고 있고 뭐 좀 잘 되는 브랜드는 바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차려갖고 그 동일 브랜드가 지금 여러 지역에서 영업을 하게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특정 브랜드의 쏠림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동네에 어떤 이렇게 오래된 이런 점포들이나 이런 데들이 사실 버텨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지금 밀키트만 해도 평양냉면, 닭갈비, 떡볶이, 어묵, 우동, 돈가스, 쌀국수, 마제소바 우리가 지금 맛있다라고 먹을 수 있는 대부분의 지금 메뉴들이 대기업 PB 상품뿐만 아니라 유명한 맛집 아니면 스타 셰프가 만든 음식을 밀키트로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먹는 끼니 중 밀키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밀키트를 많이 이제 해 먹는다는 거는 뭡니까? 외식을 줄이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어떤 가게를 찾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장사가 잘 되고 고객들 사이에 평가가 좋으면 SNS를 타고 금방 유명해지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로 확장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조금 잘 된다 싶으면 본인이 원하든 아니면 외부에서 어떤 그 사업 제의가 오든 좀 유명한 맛집이다 싶으면은 이미 다른 곳에서도 동일한 브랜드가 영업 중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좀 먹어보고 야 여기 정말 맛있는데 하고 검색해보면은 이미 서울에 몇 개 점이 이제 영업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요즘 너무 흔하게 찾아지고 있어서 이러니까 이제 그냥 단순히 이제 어떤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이런 분들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2023년 프랜차이즈 종사자 수가 94만 2천 명입니다. 2018년 82만 명 대비 12.9%로 증가했습니다. 이 종사자 중 상당수는 사실 1인으로 지금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고 1인 또는 부부 아니면은 가족 이런 단위로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어려우면 가게가 하나 문 닫으면 한 집안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죠. 가맹점 수는 28만 6천 개로 2018년 21만 개보다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거의 30% 가까이 증가했죠. 기존 소규모 자영업자는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 지금 탈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업하신다 라고 하면은 나는 큰 돈 벌려고 창업하는 거 아니야 라고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상권 분석 시간 좀 들여갖고 하시고 발품 파시고 소비자들이 지금 어떤지 그리고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지금 창업하려는데 와갖고 내가 얼마의 돈을 쓰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창업에 조금 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정말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분들 보면은 저는 제가 자영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이렇게 좀 마음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창업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창업하실 때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